네, 내일이 바로 개봉입니다. 전야 개봉을 지금 관객분들이 많은 분들이 원해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회 감독을 관객들 만나시는 걸 텐데 가볍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연출 맡은 나홍진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생각에 오늘 여러분들 개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기 직전에 감독님하고 한 20분 정도 말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감독님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또 마음을 열고 오셨기 때문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 질문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부분에서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사실 여쭤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진행할게요. 네, 이 황해는 볼 때는 아무 생각 못하고 꼼짝없이 사로잡혀서 영화를 보게 되고 그리고 딱 보고 난 다음부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랑 아마 그런 감정들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감독님 내일 개봉인데 개봉 전 하루 전에 오늘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제가 뭐라고 했죠? 황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황해 사인을 받았거든요. DVD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현혹된 모양입니다. 굉장히 긴장되죠. 이 긴장은 제가 지금까지 개봉을 하면서 관객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카드와는 좀 많이 성격이 다른 카드라서 그럼 이 카드가 이런 스타일의 카드가 다른 감독님께서 이전에 몇 번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느냐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래서 진정이 좀 더 어려운 그런 카드라서 되게 살떨리는 오늘 밤인 것 같아요. 예.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이 영화 괜찮으시면 어떻게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서 흩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까지 굉장히 강행군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주 화요일에 기자 시사를 했고 언론 시사를 했고 그 이후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질의가 있으면 또 동료 감독들 어제 같은 경우에 VIP도 시사도 있었으니까 아마 뒤풀이 자리도 있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독님한테 뭘 물어보거나 의견을 얘기하거나 그랬었을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뭔가요? 지난 며칠 사이에? 영화랑 관련해서? 후반에 관련된 얘기였죠. 후반에서 관련된 얘기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영화를 보고 궁금해하는 것들은 희한하게도 저한테는 여쭙지 않으시고 네. 그러니까 다른 걸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예. 관객과의 대화를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우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때도 관객분들이 질문하는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이셔서 아마 오늘 비슷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처음 보면서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몰입돼서 본 한국 영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완전히 사로잡히는 기분이 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영화를 만들면 정말 뿌듯하실 것 같고, 니들 다 죽었어 이런 마음 드실 것 같고, 저 같은 사람이 추측하기에는 반면에 감독님만 스스로도 알 수 있는 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마 의식을 하실 텐데 어찌됐건 이런 훌륭한 작품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영화를 하면서 이거 하나는 내가 제대로 했던 것 같다 라고 느낀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후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황해를 개봉할 때 제가 그 영화를 11개월을 촬영을 했어요.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거의 1년 동안 촬영을 한 그 필름들을 갖고 있었는데 고생을 정말 많이 하면서 찍은 필름이었어요. 근데 제가 후반 작업을 한 달하고 열흘밖에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극장 개봉을 하고 전 너무 속이 상해서 개봉을 한 이후에 다시 후반 작업을 시작했고 이후에 그 후반 작업을 한 3달 정도를 더 해서 지금 또 다른 버전의 그 황해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략 한 3년 동안 그 이유가 가장 컸어요. 복합적이었는데 다른 이유들이 또 있었죠. 누구에게 화난 게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이뤘었습니다. 그 후회가 얼마나 컸는지는 뭐 상상도 못해요. 근데 이제 곡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숙면을 취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결심한 것은 개봉일도 잡지 않고 할 때까지 한다 했어요. 할 때까지 한다. 근데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뭐 반복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평론가로서 저도 이 영화에 대한 이 영화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제 나름의 어떤 의견이 있을 텐데 그건 뭐 다른 자리,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다른 자리로 하고 오늘은 영화의 내용에 집중해서 제가 여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인물들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마을에 뭐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일본인 외지인이라고 지칭을 했을 때 코니무라 준씨가 들어왔을 때 이 굳이 저 외국 사람이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곡성이라는 땅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명과 결정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무명은 이제 천호희 씨 캐릭터. 네. 저는 없다고 여깁니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 같죠?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게 일광과 이 주인공 이제 쿠니무라 준이 맡았던 그 일본인과의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일광은 처음부터 저 일본인과 같은 쪽에 서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중간 어느 순간부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일본 그 외지인과 같은 편에 서게 된 겁니까? 저는 전자라고 설정을 하고 얘기를 나왔어요. 그렇다면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살을 날리는 장면에서 그럼 살은 누구한테 날린 건가요? 일광은? 그 순간 각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살의 방향성이 느끼기에 그 일본인에게 갈 수도 있고 같다고 여길 수도 있고 효진이에게 같다고 여길 수도 있는 그런 편집을 했어요. 그런 교차를 시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관객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일본인에 대한 소문을 얘기하자마자 그 얘기를 듣는 그 첫 대사를 듣자마자 저 일본인이 착한 사람이겠네 라든지 어떤 짐작을 하시는 관객분들이 여기서 몇 퍼센트나 될까요? 뭐 그런 짐작들이 계속 연속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 구술할 때쯤엔 도대체 몇 퍼센트의 관객이 일본인을 악하다고 여기고 바라볼 것인가 혹은 선하다고 여기고 바라볼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실수인 게 막상 영화를 봤더니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영화만 보시는 모습을 보고 이거 개선이다 이런 게 아니네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근데 어느 쪽으로 살을 날린다라고 여겨도 무관한 그런 편집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중요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장면에서 이제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교차해서 보여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하나는 방 안에 있는 이제 딸이고요. 또 하나는 살을 날리게 된 그 밤에 하는 굿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뭔가 의식을 하고 있는 아마도 박충배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 그 일본인 캐릭터 세 사이를 계속 교차해서 편집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근데 그 쇼트와 쇼트가 붙는 그 순간들을 보게 되면 살을 날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타격을 받는 것은 천우희 씨가 타격받는 장면은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고
그 일본인 캐릭터가 그 살을 마치 왜냐하면 편집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어느 순간에 거의 죽을 것 같이 됐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판을 깨고 판을 놓는 순간 간신히 죽으면서 살아난 것처럼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적어도 그 장면을 볼 때 감독님의 의도는 관객들이 일광이 살을 날릴 때 그것에 의해서 일본인이 치명적인 뭔가를 받고 있다라고 그 장면까지 생각하도록 유도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관객을 속인 거 아닌가요? 만약에 감독님 의도가 정말로 살을 날리는 것이 천우희 쪽에도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길 원하셨다면 그런 쪽에 어떤 매칭이 되는 쇼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쇼트가 없이 천우희가 아니라 효진. 효진. 효진이었고요. 네.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다면 왜 일본인 캐릭터는 갑자기 잘하다가 혼자서 의식을 잘하다가 왜 갑자기 괴로움을 받는 건가요? 이게 걸리는 게 이거였어요. 도대체 일본인을 제가 영화의 플롯을 의심하는 관객 중에 그 일본인에 관련된 플롯을 의심하는 관객들이 많으시겠다라고 짐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박춘배라는 사람의 사진을 놓고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 의식이, 지금 무언가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 구분을 관객들은 하고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것은 그 전에, 말해도 믿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대사가 나오는 순간에 아주 많은 관객분들이 어떤 마음속에 이 캐릭터에 대한 결정을 하실 거라고 여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굿장면에선 이런 모습이 나올 텐데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근데 저는요 그 고민을 하시게끔 또 유도한 면도 있어요 영화가. 왜 이날 아침 이 남자는요 이 카메라가 유일하게 이유도 없이 일본인을 비춰요. 일본인의 일상을 최초로 비치는데 너무나 인간적인 면을 비치는 거죠. 타지에 와서 쇼핑을 하는 황성정 씨에게 어떤 닭을 사시네. 말도 안 통하는데. 흠정을 하시고. 이런 장면을 너무 해서, 하고 전 관객에게 힌트를, 살짝의 어떤 미끼를 던졌고, 그러면 이제 그 박춘배의 사진을 놓고 어떤 행위를 하고 의식하는 이 일본인에게 저 사람이 어떤 구원을 하려고 하는 저 행위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짐작을 하게끔 디자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광이 구슬하면서 정을 내리칠 때 일본인이 아닌 효진이에게 살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그분들은 여기게끔 구성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일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짐작을 하실까에 대한.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리뷰를 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것 같아요. 지적만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옷 갈아입는 장면만 봐도 그 장면이 이미 살을 날리기 전에 살을 날리는 굿을 할 것으로 모의하는 장면에서 똑같이 훈도시를 입고 있잖아요. 굳이 보여주잖아요. 그거랑 일종의 복선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이상하게 이 영화에 대한 반응과 질문에서 기이할 정도로 반응이 없는데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양이삼입니다. 제일 흥미로운 게 양이삼이라는 인물인데요.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이삼은 초반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극 중에서 보면 유일하게 그 일본인 캐릭터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일본어로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이제 대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이유가 초자연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너무 사실적이라서 무서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영화에서 딱 한 장면은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신화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동굴 장면입니다. 그럼 제 질문은 왜 그 장면만 그런 방식으로 따로 왜 따로 떨어진 그 시공간에서 벌어진 일처럼 제 표현에 따르면 신화적인 방식으로 왜 그렇게 그 장면만 따로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물론 교차 편집되지만 제가 평론가님 질문에 답변 하나
빼먹고 네, 그 얘기 먼저 그럼. 네네. 그러니까 했었네요. 그죠? 빼먹은 얘기 먼저. 네. 그거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일본이 왜 일본이냐 뭐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그 외지에서 모명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죠. 여기 들어오게 된 이유가. 그건 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이미 드렸었고. 아니 그럼 이 질문에 그냥 방금 해주신 질문에 이 영화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이제 기획을 할 때 단순하게 한 가지 이야기만으로 이 플롯을 구성해 나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해 나가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의 갈래가 되게 많았었고 이게 이제 귀결이 되는 시점에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 산계를 막 대차게 해놨는데 나중에 그걸 한 점으로 모으려니까 그리고 그 점으로 모은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절정을 만들어 내려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시면 서문이 있어요. 이게 영화 속에 제일 첫 번째 레이어로서 관객이 가장 가까이서 접근하는 플롯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처음에 맛만 보여드리고 이 얘기가 사라져버려요. 자, 언제 등장하냐면 이 얘기는 아마도 동굴에 들어가서 뭐 그때까지도 생각이 없다가 마지막에 일본이 그 얘기를 할 때나 그런 서문이 있었지를 떠올리게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이것은 그럼 무슨 얘기냐면 거의 2시간 10분 동안 서문은 작용을 하지 않는 거죠.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뭘 의도를 했냐면 이 영화의 어떤 그 기독교적인 면, 성경적인 면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 영화는 메인 플롯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피해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얘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의 이동 가해자에서의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피해가 왜 피해자가 했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원인은 이렇게 해석이 대부분 됩니다. 가해자가 어떤 이유로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해를 당했다가 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원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원인이 뭐냐 이거지 저는. 그래서 이걸 궁금해했던 거예요.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이건 없죠. 없어요. 이 사람이 피해자로서 피해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건 되게 충격적인 문제였어요. 이건 되게 충격적인 것인데,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직결된 아주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존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데 그 존재가 사라져 갈 때는 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 존재가 사라질 때 그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이거 존재의 이유마저도 없어지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거기서 이제 연장이 되면 인간의 존재 이유는 신이라는 존재와 굉장히 밀접한 연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신은 도대체 이거 신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닌 걸로 사료되옵니다. 당신의 선과 악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당신의 존재 이유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 듯 싶습니다. 이제 존재를 증명하시고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해주셔야 될 듯 싶네요. 라는 얘기가 이 영화의 엔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천우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영화를 보시고 여러분들끼리 천우희가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실 때 그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그 얘기들은 친구들에게 하는 혹은 인터넷에서 절 향해 여쭤보시는 이런 모든 얘기들은
이 영화가 저 하늘에 계신 분께 질문하고 싶은 그 내용들과 거의 동일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여기시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만약에 이 영화가 재미없어서 욕을 하시면 그건 저를 향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하튼 이러한 이 메인의 이 이야기를 만든 이유를 갖고 있고 그 엔딩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저만 여길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는 상황에서 이 서문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과정은 이제 이러한 플롯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자, 이 영화는 진짜 공성전이에요. 아주 치열하게 침입을 방어하고자 하는 가장의 이야기예요. 2시간 내내 방어합니다. 아주 전력을 다해서 지키고자 하는데 근데 대부분 밖에서 이 문을 열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이게 우리 편인가 나의 편인가 모르겠는 이게 더 이제 무서운 거죠.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결국에 빗장을 였는데 하여튼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그러면 이 들어오려고 하는 자와 막으려고 하는 자의 이제 게임인데 들어오려고 하는 자는 명확하지는 않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키워드는 완력의 게임으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문 빗장을 열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이것을 열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누군가에게 여쭙고 싶은데 도대체 누가 나에게 정확한 답을 내려줄 수 있을까라는 그 어떤 대문 앞에 그 상황을 저는 이 영화의 이제 플롯의 대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거죠. 이 과정에는 누굴 믿어야 하고 그러니까 의심을 하죠. 그렇죠? 누굴 믿어야 할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생겼다는 것인데 이 영화의 플롯을 이제 이끌어가는 이 세 단어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이 세 단어는 이 서문을 이제 얘기할 때 이런 장치를 했어요. 동굴로 들어가면서 이 영화는요, 이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동굴 외의 상황과 동굴 밖의 상황은 이제 분리가 돼가기 시작한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면 이 이사미가 들어가서 일본인과 마주하고 일본인은 나중에 이제 눈을 뭐 시뻘겋게 뜨고 2, 3일을 이를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읊조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관객에게 믿음과 의심 이것을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이제 보여드렸고 결과도 보여드린 상황에서 관객분들에게 여쭙고 싶었어요. 의심하실 거냐, 믿으실 거냐. 자, 이 악마가 예수의 흉내를 내며, 예수가 하셨던 말씀을, 자기 입으로 떠들며 이사미를 조롱하고, 이사미는 겁에 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주여를 읊조리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메시아가 악마의 형상을 한 채로 본인은 악마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 그 자체를 믿으면서 그것을 본 이사미는 그 악마를 형상을 한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향해 주여라고 경배하는 장면이 될 것인지 믿음과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다음에 관객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뭐 하여튼 그 외에도 몇 가지의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이 상황은 이러한 서브플롯이라 하면 명확한 이야기일 텐데 이것은 은유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얘기들이 이제 뒤섞이게 되면서 믹스가 되고 교차가 되고 섞이게 되면서 이렇게 난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효과는, 저는 아주 섬세하게 편집하고 섬세하게 정리를 했었는데, 장르 영화로서의, 관객을 향한, 뭐라 그럴까, 그 체험의 극대화를 위한 믹싱이었어요. 이 모든 믹싱은. 그러니까 답을 찾기가 너무 힘든 영화였던 거겠죠. 이게 좀 현재까지 얘기하신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얘기가 아니었나 아마 들으신 분도 그 생각이 드실 거고요. 바로 보셨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 집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스럽다는 건 이제 경스럽다는 걸 전제했을 때 불경스럽게가 있겠죠. 그 경스러운 건 예를 들면 뭐 기독교 문화라든가 뭐 혹은 무속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영화는 굉장히 성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영화를 처음 보면서 굉장히 놀란 건 그게 코스프레이든 실체이든 간에 시작될 때 예수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무덤을 여자들이 찾아갔더니 무덤이 텅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얘기를 자막으로 인용하면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때 자막 속에서 하는 얘기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는 예전에 예수를 추종했던 제자들한테 직접 나타나니까 상대방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깜짝 놀라니까 그게 아니다, 못차고 만져봐라 라는 식으로 난 육을 가진 존재이고 예수다 라는 걸 말하는 걸 초반에 보여주는데, 그것을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굴 속에서 그 장면을 그대로 사실상하고 못자국까지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감독님이 두 가지 의미에서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어쨌건 예수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아이콘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대담하게 바꿔서 상상하는 거죠. 그것은 정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일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2000년 전 그때 있었던 일들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요. 제 추가적인 질문은 뭔가는, 그렇다면 영화 속에서 그 악마든 무엇이든 그 일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두 사람이 합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 한 명은 이상희하고 한 명은 종구가 하죠. 종구가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당신은 누구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어찌됐건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 왜 왔냐? 여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진짜 얘기하라고 하니까 잠시 고민을 합니다. 얘기를 해줄까 말까?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종구한테는 대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뭔 뜻을. 근데 어찌됐건 그것이 조롱이든 아니면 진짜 뜻이든 간에 이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저 일본인은, 저 외지인은, 저 초자연적인 존재는 종부한테는 직접 어떤 식으로든 조롱의 맥락이든 아니면 반화적이지 않은 제대로 된 맥락이든 설명을 해주고 왜 종부한테는 설명을 해주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영화의 중반에 본인이 내 정체를 밝히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시작됐고요. 그때 본인의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밝히면 좀 관객들께서 좀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싶은 그런 마음이 제일 컸었고. 네. 그리고요? 전문가요? 거기에 특별한 의미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다죠. 근데 말해도 믿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 말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저는 눈치 빠른 관객은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얘기고 이 사람이 뭐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선한 사람의 얘기네라고 여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중에서 한 20% 정도의 관객은 이미. 근데 그때쯤이면 이제 말해도 믿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 말의 뉘앙스가 마치 이걸 구원을 하러 온 사람의 말인 것 같지, 내가 니네 그 동네를 지옥 불바다로 만들려고 온 것이다라는 뉘앙스로는 저는 좀 그렇게 이상하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 짐작을 계속 더해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장치이지, 그랬던 거죠. 근데 거기서 종구한테 거기서 말하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질문을 고쳐서 하나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동굴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먼저 그 전에 질문 드릴 것은 왜 마지막에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종구가 아니라 이상이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집에서 귀신이든 망령이든 와서 가족이 죽게 될 위기 상황이 묘사가 되지만 그걸 차치하고 그 동굴 장면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왜 마지막에 그 동굴에 들어가서 직접 보게 되는 존재가 종부가 아니고 이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산이가 동굴의 문을 여는 순간 얘기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서문을 향해 가게 되고요. 이산이 얘기는. 근데 사실 이 얘기는요, 아이의 구원과는 명확하게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아이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지금의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산이는. 아이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건 종부와 무명의 문제죠. 그런데도 이것을 우리는 교차를 하니까 이 모든 것이 뒤엉켜서 이 모든 게 지금 상관이 있는 것처럼 여길 뿐,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장르적 쾌감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교차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동굴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것은 이제 서문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동굴에서조차 이 일본인이 이사회에게 본인의 정체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종구가 그것을 못 보는 것은 이게 장르적 쾌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되게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 주인공은 알고 관객은 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모르고 관객은 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혹은 주인공과 관객이 같이 안다. 아니면 주인공은 알지만 관객은 모른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저는 영화를 이제 연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주인공이 모르게 하고 관객은 알게끔 만드는 이 구조가 무명과 맞닥뜨린 종부의 갈등을 얘기하고 무언가를 얘기할 때 훨씬 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장르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100% 진심이실까 이런 생각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대중영화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추측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한 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 3이 아니라 종부가 갔으면 저 순간에 뭐 악마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냥 악마가 다른 모습으로 나왔을까? 혹은 다른 말을 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 상황에서 그 일본 그 외지인이 그런 존재로 혐오하고 누가복음을 패러디하고 예수 코스프레를 하고 심지어는 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사제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가장 조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지 않고 있는 종부가 만약에 거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 일본인은 다른 모습으로 혹은 다른 대사로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했을까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종부가 일본인과 결정적인 쇼당을 쳐야 되는 상황을 설정을 해야 한다면 서문이 존재하지 않는 게 유리하겠죠. 서문 따위는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게 된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영화가 어떤 장르의 영화가 돼야 되나는 대략적인 이야기 구조가 이제 뭐 대략 줄거리가 또 대략적인 아주 짧은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구체화시키기 직전에 이제 이 장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 장르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결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구체화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장르는 이게 어떤 식의 스타일로 이제 씬이 넘어가고 대사를 치고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느냐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 유사 장르, 제가 어쨌거나 이런 장르가 돼야 되겠다고 여기고 확신을 한 순간은 언제였냐면, 오컬트라는 장르도 당연히 포함이 됐죠. 유사 장르 중에 아주 중요한 장르일 테니까. 이 오컬트라는 영화가 제가 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길을 못 피고 추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실 영화사를 보면
어떤 특정 장르가 완전히 이렇게 매장이 되고 이게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경우는 이게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고 웨이브라는 것은 이 상승과 하강이 반복을 하는 것인데 왜 재상승을 하지 못할까? 뭐 하는가 싶었는데 왜 계속 못하고 꼬꾸라질까? 카톨릭을 배경으로 한 인간들의 어떤 그 한계성이 여기서 드러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안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뭐 아시안의 어떤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 다른 개념 그리고 이 가톨릭에 대한 그러면서도 갖고 있는 이해 이러한 종교적인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아마도 우리가 과거에 만나봤던 이런 유사 장르 영화의 어떤 재상승 혹은 부활이 가능하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아주 기대가 있었어요. 이것은 또 딴 거예요. 엑소시스트나 오맨이 굉장히 흥을 했을 때 그 사회적 분위기도 알아봤는데 지금의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유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장르가 다시 이제 되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아시안이고 한국은 지금 비슷한 경제적 상황 혹은 사회적 상황을 겪고 있다라면 이건 좋은 경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카톨릭이 등장을 하고 한국의 토속 신앙이 등장을 하는 것은 그런 이유인데 종교가 무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푸는 건 제가 제가 생각한 것들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에서 바탕이 되어서 무명이라는 한국 토속 신앙에서 개념으로 찾을 수 있는 그 신을 저는 그 천우희 씨가 맡은 그 여자의 역할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복성이라는 공간에서 촬영을 한 이유는 아주 중요한 건데 저는 이 영화가 지금 전 오늘도까지도 인터뷰를 하는데 다들 배우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쭤보시잖아요. 전 지금 오늘 보신 영화의 가장 큰 주인공 중에 하나는 아니 그 이상은 그 인물의 백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변화무쌍한 이 자연을 지금 2시간 동안 본 이후에 천우희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어떤 기존의 영화들이 상징이나 어떤 특정한 뭐 어떤 짐승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서 어떤 궁극의 어떤 파워를 만들어내는 원하고자 하는 지점에 다다르는 그런 과정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전 그것도 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내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카톨릭 기반의 인간이었다면 난 이 트라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곡성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토속 신앙을 표현하기에 가장 우월한 공간처럼 여겨졌어요. 이 공간의 다양한 날씨와 시간대의 변화를 계속해서 관객 여러분들에게 백그라운드로 보여드리다 보면 이 분위기가 쌓이다 보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분위기를 천우희와 싹 하고 디저트를 시켜주면 천우희는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어마어마하게 이 영화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겨지면서 후반의 파워를 극대화시키리라. 하지만 관객은 그 원인을 모르리라. 천우희가 겁나게 뛰어난 배우고 연기를 잘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정도냐 뭐냐를 모르고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어마어마한 힘을 인지하리라 이렇게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촬영 감독님과 제가 촬영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바람이 있었기에 종교와 무명의 그 골목에서의 그 대립은 순수했노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 좀 꼬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그대로다 이런 말씀이시는데 일본 사람은 귀신이라고 지칭이 되고 그 이 사람이 안에서 직접 만났을 때 1위는 악마라고 지칭이 되죠. 그런 어떤
지칭이 다르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죠.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어쨌건 저는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훨씬 더 많은데 하나만 짧게 여쭤보고 질문을 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테크니컬한, 아주 이게 뭐 지엽적인 질문인데 마지막에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쪽은 예를 들면 악마고 이쪽은 선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 다시 균형을 잡는 어떤 그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무명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징표인데 하나는 바닥에 머리핀이 떨어져 있고 하나는 박춘배의 야상을 입고 있고 또 하나는 야상을 이제 그 전에 입었죠. 하나는 또 이제 그 가디건, 빨간 가디건을 입고 있는데 그게 그 죽은 우물에서 죽은 작부가 입었던 그 가디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세 번 올 때까지만 기다리라는 말을 거의 믿으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를 확인하는 순간 못 믿겠다 해서 이제 가게 되는 장르적으로 이제 장르 영화적으로 그런 굉장한 서스펜스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세 가지가 왜 그러면 무명이 갖고 있는가? 특히 박춘배의 야상은 박춘배 사건이 영화 속에서 묘사되기도 전인 쭈그리고 앉아서 돌 던지고 접근해가지고 이야기를 붙일 때부터 그 야상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징표는 어떻게 천일 씨가 연기한 무명은 그것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며 그게 어떤 의미를 영화 속에서 갖고 있냐는 거죠. 이런 장르적인 부분 말고.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순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종구가 두 번째 닭이 울고 갈등을 마치다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몸을 돌려서 집 쪽으로 가려 하죠. 아마도 그는 이 여자를 못 믿겠나 봐요. 아니면 이 갈등을 이 혼란을 견디지 못하겠나 봐요. 효진이를 향해서 집을 향해서 가려는 순간 그 여인이 대략 한 15m 밖에 서 있었던 여인이 종구의 손을 잡아요. 근데 그 샷은 이게 제가 이런 걸 CG로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했는데 이걸 인지를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종구의 손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의 스킨톤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음향이 매우 추운 느낌을 주죠. 그러면서 종구는 내 손을 잡은 이 여자의 손이 뭔가 충격적인 어떤 느낌을 준다는 듯이 표정을 짓고 연기를 하고 그 손을 바라보죠. 저는 그때 이미 종구는 그리고 종구와 같이 관객마저도 이제 같이 그 순간에 이 여자를 의심하는 순간이 되겠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요. 이미 그렇게 여기게 된 이후에 나오는 핀 야상 그 가디건은 그 느낌에 대한 확인이죠. 근데 그 확인에 그렇게 큰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손을 잡히고 그 손을 잡힌 손을 보고 그 느낌을 주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 느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재확인하게 되니 이 세 가지 소품들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여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건 있었죠. 분명히 이건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착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소품을 왜 갖고 있느냐 아니냐인데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설정을 했던 것일 뿐, 그 이상의 사실 저는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B는 왜 착용을 하지 않냐? 근데 내가 그 배우분이 핀을 꼽고 연기를 하게 되면 이게 안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뭐 어떡하지? 하다가 그거를 시나리오에도 핀을 꼽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배우 얼굴에 그 머리에 핀을 꼽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막상 꼽아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떨어졌다로 해야겠다. 그래서 바닥에 놓게 된 거예요. 그 여배우분 핀이 이렇게 꼽혀 있으면 사실 그 느낌도 많이 죽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랬던 것일 뿐이고요. 하여튼 그 세 가지 요소는 하여튼 그것을 확인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었기에 그러니까 뭐 왜 착용을 하고 있냐 이들과 이 인물 간의 연관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이상은 없다고 여겼어요.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데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 별점이 이제 4개 반, 막 4개로 주고 지금 막 토론하는 게 머릿속에 별점이 지금 계속 떠들어가고 전혀 아니고 당신의 심의 기자 없나요? 전혀 아니고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이래서 평론가랑 그 책백자가 다르구나라는 점을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Why를 질문하는데 감독님은 How로 대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건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근데 질문은 짤막하게 왜냐면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실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부터 그냥 할까요? 바로 앞에부터 마이크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본 소감은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질문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주세요. 네, 갖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의심이라는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계속 장면이 바뀔 때마다 천우희가 나쁜 사람하고 좋은 사람 이걸 말을 할게요. 알아듣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일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계속 의심했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외지인을 죽이려고 갔을 때 그 외지인은 자기가 그 주술을 했던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 자기네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그냥 사람들이 의심하는 마음을 동요하게끔 하려고 했던 장치인지 아니면 그 장면에도 어떤 감독님이 말하고 싶었던 어떤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걸 이제 그 일본 외지인이 그거를 지켜보고 있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제 발견하고 또 죽이러 갈 때 이 사람이 도망가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의심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그냥 사람들 마음을 의심하게끔 계속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의심하게끔 만드는 장치였는지 아니면 감독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넣었던 장면 정확하게 어느 순간이었죠? 그걸 나중에 그 좀비처럼 막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을 막 죽이려 하고 이런 상황을 일본인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걸 계속 그냥 뭘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관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던 건지. 그리고 사람들이 발견하니까 도망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배우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수의 아주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간 남자들이 성인들이 웬 아저씨 한 명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고갱이로 찢고 삽으로 때리는 장면을 이 일본인이 숨어서 보게 됐을 때 느끼는 공포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유는 이거죠. 좀 더 이제는 사람다워질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 숨은 속의 그 존재에서 이제 내려오실 때가 점점 돼가니까 그렇게 디렉션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좀 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박춘배의 그 좀비처럼 그렇게 살아나는 것 자체는 일본인이 작용해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인이 그렇게 하도록 그 힘을 어떻게 한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박춘배를 애초에 살려내는 의식을 하려든지 예를 들어서 안에서 혹은 트럭에 가서 문을 열었을 때 없어서 놀란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그것이 일본인의 의도랑 관계없는 사건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할게요.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영화 너무나 재밌게 잘 봤고요. 이제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 일단 카피가 이제 절대 현혹되지 마라라는 카피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제일 현혹된 것은 15세 판정을 내린 영등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 하나는 뭐냐면, 감독님께서 저희 영화를 보다가 엑소시스트라든지 옛날 엔젤 하트라는 그런 영화들이 좀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감독님이 곡성이라는 영화를 그런 영화적 장치나 이런 것보다 각본을 쓰시고 연출을 하셨는데 그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생각으로 아니면 또 혹시는 이 영화를 찍히는 데 있어서 이거 레퍼런스 격이 되는 영화는 또 어떤 영화가 있는지 각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정말 20분 동안 혼자 떠들었고 그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뭐냐고 여쭤보시네. 아까 뭐 장르 역사 얘기 잠깐 하셨었고요. 또 기타 다른 부분 얘기했으니까 아마 답변으로 가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문하시는 분? 네. 여기 안경 쓰신 분 할까요? 네. 그 다음 뒤쪽으로 갈게요. 아니요, 그 옆에. 네, 여기요. 네. 저는 그 아역 배우 연기가 너무 소름 끼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거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허겁지겁 막 먹는 그런 장면은 되게 아역으로서 좀 이해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혹시 감독님이 어떤 디렉션 내리셨는지 저는 어머니하고 얘기해요. 김환이라는 배우인데요. 저는 어머니하고 얘기를 항상 했어요. 어머니, 전 아이가 책을 안 봤으면 이어서 책을 안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걸러서 줄거리를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았고, 그래서 그걸 부탁을 드렸고, 그럼 이제 오늘 이 아이가 이 씬을 찍으러 왔을 때 아이에게 묻죠. 너는 이 씬을 어떤 씬이라고 알고 있니?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묻죠.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제가 오늘 하루 이 아이를 어떻게 이끌고 영화를 이제 찍어 나가야 될지 이제 감이 쓰죠. 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왔습니다. 예.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시라고. 네, 아이도 그렇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 부장님다 기도하고 찍으셨대요.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기 저 검은 옷 입은 여자분? 네. 있어요? 나름 공정성을 기하려고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저 뒤에 분. 손 드시겠어요? 네. 네, 저는 일단 관객님이 정확히 원하시던 관객이었습니다. 일본이 되고 서남쪽으로 밑에 입고 있다가 동굴에서 크게 배신감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골목신에서 천휘 씨가 먼저 그 아이의 아비가 먼저 의심을 하고 해치려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을 하고 곽도원 씨는 선우가 바뀌었다. 내 아이를 먼저 해치려 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고서 선우 씨가 별 대답을 안 해줬던 것 같은데 거기에 넣으신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인즉슨 예, 알겠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이야기 중에 이 영화의 제가 제일 엔딩이 뭐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이 영화는 이러한 엔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느 순간쯤에 지금 제가 어마어마한 벽을 느껴내면요. 무슨 존재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벽을 느꼈었어요. 자,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냐,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서적을 막 찾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 단위가 이제 신이었잖아요. 여기까지 오니까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성직자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제가 뭐 몇 개의 상황들을 놓고 이제 성직자분들께 이제 막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성직자분들은 그분의 종교에 또 교리에 입각해서 뭐 해석을 해주신다든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무슨 동량을 나뉘듯이 이야기를 들고 이제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찾으려고요. 전 네팔도 가서 찾아다녔고요.
일본에 가서도 찾아다녔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이 얘기를 들으려고 찾아다녔어요. 최대한 다양하고 그래서 좀 제가 좀 알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점을 느꼈어요. 이 아주 완벽하구나.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현존하는 종교는 정말 완벽하구나. 신성할 정도로 완벽하구나. 세상이 이렇게 그 당시보다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이 성직자분께서 하시는 이 교리학께서 해주는 해석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이런 완벽함을 정말 완벽하구나. 그 대신에 너무 완벽한 대신에 내 마음이 납득이 안 되는구나. 이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예. 종교의 저 이런 얘기도 할게요. 이 얘기는 어떤 종교의 어떤 분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거 못 들으신 걸로 해주시는 게 좋을 듯도 싶어요. 이건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어떤 종교가 짐작이 될까 봐도 무서워서 그런데 제가 이라크에서 누군가가 피살을 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라크에서 피살을 당한 분들이 여럿이 외국인도 많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어떤 성직자에게 이분은 왜 돌아가셨는지요? 라고 여쭤보면 예를 들면 이런 답변이 들어가는 거죠. 와, 무섭잖아요. 제가 가진 아까 말씀드린 이 엔딩은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표현하려면 이러한 느낌도 존재를 해야 되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명의 답변은 그런 식의 어떤 형태를 띠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네, 또 질문하실 분 그럼 좀 뒤에 하겠습니다. 저기 오른손 드신 남자분인가요? 여자분인가요? 네, 지금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이제 노안이 와서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 친구는 이제 별로 좋은 친구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지금 저기 라이트가 있어서요. 네네. 지금 완전히 그 실루엣이세요. 여자분은 확실하시네요. 네, 이제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화에서 종구, 무명, 일광, 알 수 없는 일본인 등의 다양한 인물들과 다양한 플롯으로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종구가 읊조리는 아빠가 다 해결할게 라는 대사랑 종구와 효진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들어가 있다. 무엇인지 궁금해요. 일광이 등장하잖아요. 첫 등장. 일광이 첫 등장을 하기 전에 씬이 하나가 삭제가 됐는데요. 그 씬이 뭐냐면요. 아이가 칼부림을 하잖아요. 그럼 아빠가 이제 성복이를 골목길에서 만나고 나서 바로 일광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종구와 성복이의 모습 위에 다음에. 근데 원래는 그 사이에 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가족만 남은 상황에서 아이에게 묻죠.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서 본인을 어떻게 된 것 같다고, 나 네 친구 같다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종구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엔드와 동일한 대사를 합니다. 그때 아주 적합한 대사죠,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그 신이 사라졌어요. 오미스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때 했던 얘기가 그때 얘기를 하게끔 디자인을 했을 텐데 관객 선생님께서 보신 대로 뜬금없는 대사로 여겨질 수도 분명히 있어진 거죠. 예. 이게 오밋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지금 선생님께서 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거든요. 네, 감독님이 계속 지금 끊임없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재밌습니다. 네, 또 질문. 때문에 그의 편에 선 건가요? 이 실제 무속인들께 들은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허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화 안에. 이 허주가 뭐냐면 헛된 주인이라는 얘기인데, 무속인들은 신을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이 제 안에 들어오시기를 이제 만나서 그 신이 제 안에 들어오시기를 이제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어떤 산에 가면 막 촛불 켜놓고 어떤 무속인들이 무섭지도 않은지 산속 깊숙한 산속에서 혼자 막 기도하시고 막 이런 분들 보셨잖아요. 그분들 모두 다 하나같이 신을 만나시려고 하는 분들인데 어느 날 이게 들어오면 느낌이 오시나 봐요. 무속인들께서 어떤 들어오신다는 느낌이 오시는 모양인데 본인은 신이 들어왔는데 본인은 그 신이 들어왔음에도 들어왔다고 여긴대요. 어떤 신이 들어오면 진짜 그 신이 나에게 내리셨구나 라고 여기고 이제 그 신인 줄 알고 믿고 이제 그 이유를 살아가시는데 실제로 그 신이 아닌 어떤 잡기나 근데 이제 이 들어온 내 몸 안에 들어온 이 사이즈감이 워낙에 거대하니까 신으로 오인을 하는 모양이세요. 근데 이게 그 영이라는 게 이게 풀에도 있고 개에게도 있고 벌레에게도 있고 새에게도 있는 거 인간에게도 있는 것들인데 이 중에 악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뭐 끌어당긴다든지 하여튼 뭐 계속 규합을 해라고 믹스가 되고 섞이면서 합을 하면서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점점. 그래서 그 사이즈, 그 과도한 사이즈의 어떤 영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니 이것이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내가 원하는 그 신을 내림을 받았다는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대요. 간혹가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대요. 이 사람이 뭐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이상하고, 이상해지고, 뭐 구술해도 이상해지고, 말을 해도 이상해지고,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엔 돌아가시게 된대. 그 영에 잡아먹혀서. 근데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허주라는 말을 그렇게 썼는데, 근데 관객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말해서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 안에서 이걸 더 설명해줄 또 다른 조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럴 바에는 그냥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의 어떤 연관으로 얘기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어떤 공통된 어떤 이미지들 혹은 행동들 혹은 소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인물과 이 인물 간에 어떤 이런 접점을 만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시나리오상에서는요, 이 둘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는 영화의 엔드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씬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씬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있었을 때 득이 된다고 여기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으시라고 여겼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의 제목과 같은 이 영화가 종구를 위로하는데 전 종구의 얼굴에서 끝내는 것이 훨씬 더 영혼이 있고 더 득이 되리라고 여겨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네, 사실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원래 1시간 정도 돼 있는데 지금 70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많으실 거고 내일 또 개봉이라서 최대한 하면 한 1, 20분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벌고 있어요. 감독님 괜찮으시죠? 만약에 교통이나 뭐 있으신 걱정되시는 분들은 조용히 나가시면 되시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원하시면 앉아 계시면 됩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저기 남자분 또 틀리면 어떡하지? 네, 가운데 손 제일 높이 드시면 될까요? 네. 제가 부탁드려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손 드신 분 옆자리. 네네, 주세요.
네, 영화 너무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제 영화 후반부에 우명과 정부가 이제 대면한 장면에서 이제 닭이 3번 울면 이제 트랩에 걸린다고 말하잖아요. 그 3번 울기 전에 정부가 이제 우명을 믿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영화 안에 되게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의도로 연출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설정 되게 민망해서 제가 좀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또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좀 창피해서 아니라고 구라치고 싶은데 좀 짜치잖아요, 사실. 네, 인정합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점점 재밌는데요. 계속 하나는 못 입으신 분 같은. 네. 네, 영화 잘 봤고요. 극중 저희 초자연적인 어떤 외질이 카메라를 계속 쓰는데 그런 어떤 카메라가 담긴 어떤 좀 상징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카메라에 대한 이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예. 사진 찍는 뭐 이건 뭐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뭐 해석은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뭐 파란 티신만 한번 해볼까요? 네, 여자분.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낳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앞에서 거의 일가족이 몰살되고 아니면 남은 사람은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효진이가 아빠를 살려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화는 곡성이고요. 곡성의 의미는 그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소리 내어서 오는 그 소리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뭐 위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본인의 가족이 하여튼 뭐 이런 얘기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를 왜 시작했느냐의 그 이유 중에서 제일 앞섰던 것이 피해자에 대한 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를 반 10년이나 만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2시간 36분이나 될 이 영화가 그 피해자로 시작된 이 영화가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한마디 없이 끝나서는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 위로라는 것을 그 함부로 하는 것은 이만큼의 시간을 들이고 이 시간의 러닝타임을 지닌 영화가 그냥 단순하게 위로를 해서는 이 말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위로를 하면 도대체 이게 가장 올바른 위로가 되고 영화다운 위로고 가장 위로다운 위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더니 남은 자 종구 살아야 됐어요. 살아가신 분보다 가시지 않고 남은 분들의 어떤 그 아픔이 더 클 텐데 당연한 거죠. 그분들에게 영화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죽도록 막고자 애쓰는 모습을 봐왔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옳은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다 봐왔다. 뭐 사단은 났으나 결과는 이렇게 됐으나 우리는 당신의 그 노력을 2시간 30분 동안 봐왔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신은 옳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영화가. 그런 의미에서 종부를 살려놔야 되고요. 종부의 얼굴 그렇게 크게, 곽동선도 얼굴 그렇게 크게 찍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장면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또 뭐, 네, 손 들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일본 집 가서 산 사진과 죽은 사진을 발견하고 나중에 다시 집에 갔을 때 그 사진이 어딨냐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태웠다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한정민이 그 사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과 일본인 간의 어떤 연결되는 포인트 몇 가지를 통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뭐 명확한 답변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한 두 개만 더 저기 끝에 그럼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 셔틀 너무 죄송합니다. 맨 뒤에. 네. 네, 재밌게 잘 봤는데요. 저는 처음 약간 수미상관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질문해보고 싶은데 처음에 타이틀이 뜨기 전에 그 박흥국내 거기에 금호초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구가 집에 들어가고 이제 그 꽃이 말라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영화 처음에 그 박흥국이 잔인하게 죽기 전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박흥국을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타이틀이 뜨기 전에 금호초를 보게 되고요. 일로 와보라 그래서 종구가 보게 된 건 어떤 둥지 모양의 어떤 무언가와 뭐 제사를 지내는 흔적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곡성이 떠요. 그 두 번째 붓을 할 때 효진이가 누워 있는 곳이요. 흥국이 집에서 봤던 그 형태의 그 둥지 모양의 거기에 아이가 누워 있고요. 또 붓을 하죠. 이것은 동일한 미술이에요. 아주 흡사하고 유사한 미술이에요. 그러니까 연관이 돼 있다고. 자, 일광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게 효진이 집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 연속되어 왔다. 또 이 간의 관계는 계속되어 왔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 장면에서 흥국이 이렇게 숨가차고 앉아있는 모습과 맨 마지막에 일광이 들어갈 때 그 앉아있는 모습도 역시 매칭이 되어 있죠. 그런 방식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쪽에 그러면 한 명만 더. 그래서 저기 맨 뒤에 계신 분. 아유, 너무 멀리. 그럼 그냥 가까이 계신 분.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그냥 앞에 계신 분 할까요? 맨 저기 하얀 옷 입으신 분.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요. 처음에 독감 결과도 그렇고 나중에 신문에 나올 때나 아니면 동물 경찰이 할머니를 살해했을 때 TV로 나올 때도 보면 이 현상들이 마치 버섯으로 막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옆에 영적 존재를 두고도 아직 그걸 버섯으로 치부해버리는 인간의 무지함인지 아니면 끝까지 이게 영적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버섯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관객들한테 혼란을 주는 것인지 그 의도가 있는데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아까 어떤 기자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아주 좋은 표현이라서 이 표현을 좀 따라 쓰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죠. 이 피해자가 왜 죽어야 하고 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는 현실적인 모든 이유가 다 있죠. 근데 제가 찾고자 했던 것은 그것을 넘어선
그 현실을 넘어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영화는 인서트 이미지들이 계속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공간인데 그 시간이 달라지고 날씨가 달라지면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그 인물들의 감정을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인식이 되듯이.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께서 해주신 말 이런 표현, 지구가 도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하늘이. 아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그건 아니거든. 자, 이렇게 그 얘기가 우리가 만약에 이게 실화라면, 만약에 이거 실화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실화라면 우리는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그 기사를 보고 아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끝내겠죠. 근데 저는 인터넷에 그 헤드라인이 뭐 독보선 중독 뭐 이렇게 된 이 헤드라인 기사를 보고 저는 더 생각해 들어간 것이고 다음 기사를 클릭하지 않고 그 기사를 열어둔 채 계속 그 기사를 들여다봤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뭐 모함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영화가 이렇게 돌아갔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그런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질문만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많이 이야기를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했으니까요.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아마 또 재관람의 욕구가 많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더군다나 이제 개봉 24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관객들에게 인사 이야기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계셔주신 분들 크게 감사드리고요. 그 말을 하시는데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분들도 포함. 그리고 이게 귀한 질문들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팬이기도 하고 이 영화 덕분에 제가 또 평론가분하고 또 이동진 평론가분하고 또 이렇게 함께 자리도 하게 됐는데 이 정도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장르 영화 좀 계속 만들고 싶고요. 그러려면 제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